양안 갈등,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덩샤오핑 시절 도광영해는 어디로 가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에게는 트러블 메이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체 왜 이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시진핑이 주장한 중국몽에서 찾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슬로건을 위해 분쟁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중국몽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치밀한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회색지대 전략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오랜 기간 대륙 중심 국가의 성격을 가졌으며 해양을 활용한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 및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를 통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 해상 교통로가 적에게 차단당하는 것은 생명선이 잘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2012년부터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해양 강국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로도 본격적인 해양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2019년부터는 해군 전략을 근해 방어에서 원위 방위로 변경하였죠. 근해는 말 그대로 중국 대륙 바로 앞바다인 영해선을 방어하는 정도라면 원해는 그 너머 넓은 바다로 동중국해나 서해, 필리핀해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군함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지금은 해자대와 한국 해군이 합친 군함 배수량보다 많은 배수량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과 직접적으로 싸우기 전에 한국과 일본부터 압박할 계획인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주변국을 압박할까요? 단순히 군사력만 앞세워 힘의 논리로만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건 중국에 매우 불리한 전략입니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서해에서 단순히 무력만 앞세운다면 주변국들이 연합해 자신들을 공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분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정규 군사력의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나 비대칭적 또는 애매모호한 방식과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 국가의 대응을 무력화 내지 좌절시키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단계를 나누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분쟁 해역 주변을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논리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상대국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외교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항의하면 이번엔 해당 해역에 중국 어선이나 정찰선들이 찾아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해역을 자신들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에서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들이 표면상으로는 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 어선을 단속하는 건 군이 아니라 해경이기 때문이죠. 당사국 해경이 나와 대응을 하지만 이 어선들은 애초에 고기잡이가 목적이 아니라 해경과 대치하는 게 목적이라 해경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이곳은 우리 영해이며 귀선은 현재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중국의 영해에서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라며 주장하죠. 그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서로 주장하며 대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중국 어선들과 해경이 대치하면 주변국이 보기에 이 해역은 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주변국이 함부로 끼어들기도 힘듭니다. 결국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정부도 중국 어선들 편을 들며 압박하면서 실효적 지배력의 균열을 만드는 거죠. 결국 해경만으로 상대할 순 없고 더 이상 중국 어선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해 해군을 투입한다면 중국도 자국민을 보호한다 라는 명목으로 해군을 투입해 대치하게 되는데 이때 전투함뿐만 아니라 구조함, 정보함, 호위함, 항공기 등 다양한 군함들을 진입시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호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합니다. 여기서 만약 극한 대치 끝에 발포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고 상대국이 국지전에서 승리해 중국 해군을 밀어낸다면야 시루 지배력을 회복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그대로 시루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국이 해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1988년에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의 분쟁인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은 독립 후 베트남이 시루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중국이 이 군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자 이 섬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하며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중국은 이곳은 자신들의 영토라며 항의 끝에 베트남군을 50명 이상 사살하고 현재까지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정리하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기기 단계. 어떤 명목을 들이대서라도 해당 해역의 주권을 주장하며 마치 국제적으로는 두 나라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다는 듯이 연출해 해역을 분쟁 지역화합니다. 둘째, 간보기 단계. 분쟁 지역화 되었으니 어선 등을 투입해 상대국이 어떻게 나올지 간을 보는 단계입니다. 만약 상대국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다면 이에 맞춰 군 병력을 투입해 분쟁 지역에서 갈등을 더욱 키우는 거죠. 셋째, 안정화 단계입니다. 분쟁 지역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상대가 꼬리를 내리게 되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시루 지배를 하는 거죠. 이렇듯 회색지대 전략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해상 민병대가 편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일명 벌떼 전술로서 200에서 300여 척의 어선 군집을 이루어 센카쿠 열도에 출현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중국 해경선 활동이 단순히 일본의 센카쿠 열도 진입에 그치지 않고 일본 어선에 대한 조업 단속 활동까지 나서고 있죠. 그리고 난 뒤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핵심 이익 범주로 포함시켜 사실상 분쟁 지역화를 시도합니다. 실제로 벌떼 전술을 하던 같은 해에 센카쿠 열도의 접속 수역을 침범하여 자위대 함정과 2시간여 대치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매년 전투함 뿐만 아니라 구조함, 정보함, 호위함 등 다양한 군함들을 센카쿠 열도에 진입시키고 있죠. 이외에도 대만과의 갈등, 동중국해에서의 갈등 등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에 근거한 의도된 갈등 상태를 만들어 해역 주변 전체에 주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근해는 안전할까요?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서해 및 이어도 일대 해역에서 합의되지 않은 해안 경계가 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위와 같은 회색지대 전략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먼저 중국은 우리나라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을 대신해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은 두 나라가 인접할 때 영해 경계 획정을 위한 국제적 방식인데 중국은 당사국의 해안선 길이와 국토 면적 그리고 인구수를 고려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경 124도선을 자국 해군의 해상 작전 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서해 전체 해역의 약 70%를 작전 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분 쌓기용으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에 부표와 구조물을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전 소개한 회색지대 전략으로 우리 관할 해역 내로 진입과 함께 관할 해역 내의 활동을 일상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다 문제 생기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묵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목적인 거죠.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도 사실상 중국의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중국 어선은 우리 관할 해역의 진입 횟수를 점차 증가시키며 진입의 일상화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우리 해군의 동경 124도선 밖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하며 즉시 나갈 것을 경고하며 우리 해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 땅이라고 시비를 걸며 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때 우리는 국제적으로 시루 지배 중이라는 사실을 계속 견지하며 국제 여론전에서도 현재 시루 지배 중인 한국 고유의 영토다 라는 사실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지요. 또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여 일본이 우리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기고 있다는 걸 모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끔씩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때 이제는 일일이 반응도 하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쿨타임이 돌면 항상 저러는구나 정도 생각하고 말죠. 즉 국제 질서와 규칙에 부합하는 논리와 명목을 가진 채 우리 주장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회색시대 전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디폴트 값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쟤네들 왜 저래? 가 아니라 쟤네들 회색지대 전략을 써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식하에 우리 해군은 국제 질서와 규칙을 지키라는 의미로 중국의 한반도 근해 해양 영역 확장을 저지시켜 우리의 해양 관할권을 지키는 것을 대응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행인 점은 중국 해군은 분산되어 있으며 우리가 상정할 상황은 국지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만약 상황이 발생 시에 대치하는 병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군 건함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하되 건조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전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KDDX 사업이 6척을 건조할 예정인데 9척 혹은 12척까지 건조하거나 충남급 호위함의 건조를 6척에서 9척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중국 해군과 격차가 너무 벌어졌는데 한국 해군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북한을 관리하는 게 먼저다 라고 말이죠. 물론 중국의 부상은 현실이며 격차는 매우 심합니다. 하지만 서해가 비교적 조용한 이유는 중국의 관심이 동중국해나 대만이라 여기에 집중해서 그런 것 뿐이지 조금만 타겟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은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원을 빼면 사실상 북한은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인 수준에서 북한만 바라본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쌓아 올린 경제력은 바다를 통한 무역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북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안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필요가 있죠. 손원일 제독은 국가 건설에 무엇보다 해군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 때문에 육군에 취중해 있지만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해양 안보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날 우리들은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이며 안보와 관련된 포커스를 모두 한반도와 북한에만 집중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은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닌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해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949년 중국 인민해군이 창설되고 1970년까지 중국 해군은 별 볼 일 없는 전형적인 연안해군이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해군 현대화가 늦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문화 대혁명과 중소결렬 등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입니다. 군함을 건조하려면 도로, 항만, 제철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문화 대혁명 시절 깔아놓은 사회 간접 자본들이 파괴되었으며 중소결렬로 소련의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전투함을 뽑아내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중국은 1980년 이전까지 연안만 지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가 확보되면서 90년대부터 제대로 된 군함이 하나둘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세기 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공 구축함 건조 계획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시작은 항저우급 구축함이었습니다. 항저우급 구축함은 소브르멘니급 구축함을 구매한 것으로 당시 러시아제 기술들을 운영해보면서 방공 구축함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러시아제 군함들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배워가게 되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최대의 방공 구축함이라 불리는 난창급 구축함까지 건조하게 이르렀습니다. 난창급 구축함 건조는 단순히 아시아 최대의 방공 구축함을 건조했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항공모함 3척과 함께 상륙함 71척, 구축함 50척, 호위함 53척, 잠수함 58척 등 총 톤수 약 290만 톤의 전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 해군과 비교하면 7.7배의 총 톤수 차이가 나며 해자대와 비교해도 4배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무섭게 성장한 중국 해군은 이미 한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해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대만 침공 등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결과 워게임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결과까지 나올 정도이죠. 중국군 및 중국 해군이 크게 성장해 주변국의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해군의 모습은 소련 해군의 마이너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 소련의 군사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한 전력을 가졌지만 실제로 까보니 뻥스펙이었던 것처럼 중국군도 당연히 뻥스펙일 것이라는 거죠. 또한 현재 우러전에서도 러시아의 졸전으로 보건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중국 해군은 소련이나 러시아군처럼 뻥스펙이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물론 중국군 자체가 뻥스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PLZ 자주포나 Z-20 전투기 등 일부 무기들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말보다 훨씬 저열한 성능을 가졌으니까 말이지요. 특히 J-20의 경우 개발 도중 미국의 견제로 주요 부품의 수출 금지가 이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해군도 일부 뻥스펙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쓴 군종 중 하나이며 덕분에 3군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해군의 팽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중국 해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만 그건 착각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 개입한 것 이외에 중월 전쟁을 거치며 91년까지 소규모 국지전을 치러왔으며 중국 해군 또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중 대표적인 실전이 바로 1988년에 벌어진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입니다. 3월 14일 중국 해군은 하이난에서 출발한 호위함 3척으로 베트남군의 전차 양육함 1척이 대파되었고 수송선 2척이 침몰, 베트남군은 75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요. 반면 중국은 1명의 부상자만 발생한 전투입니다. 전투 결과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던 스프레틀리 군도 중 일부가 중국에게 넘어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구단선이라며 남중국해는 자신들의 바다라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전한 호위함이 053H형 호위함으로 이 호위함들은 후에 방글라데시나 태국 해군에서 재취역해 지금도 임무를 수행 중이죠. 물론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 정도는 우리도 NLL 주변에서 북한군이 도발을 막고 아덴만에 파병하는 등 항시 실전 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게 대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에서 중요한 건 중국 해군은 1980년부터 모항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까지 나가 교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해군력의 척도는 모항에서 얼마나 먼 거리까지 나가 영향력을 투사하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중국 해군은 1980년부터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면모로 보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랬는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해 지금은 G2가 된 현재의 중국군은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과거보다 퇴보했을까요?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이지만 무기의 성능보다 무기가 퇴역할 때까지 끊임없이 유지 및 보수를 해주어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직도 구동계 결함으로 항구 지킴이 신세인 대구함보다는 언제든지 바로 출항 가능한 참수리가 더 나은 것처럼 말이지요. 중국 해군의 규모는 40년 전보다 몇 배는 증가했고 그 커다란 규모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함정에서 뻥스펙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흔히 말하는 중국군의 뻥스펙이나 신뢰성 등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암울한 현실은 중국 해군의 규모에서 나오는 운용 데이터들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팔아본 회사가 더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팔면 짧게는 5년, 길면 10년의 AS 기간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주면서 자기들 자동차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하는 함정이 많다면 그만큼 운용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건조되는 신형함은 당연히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한 채 나오게 되는 거죠.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 네티즌들의 오해와는 달리 중국 해군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하는 등 대양 해군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열세한데 더 이상 질적 우세도 보장할 수 없으며 한국 해군은 고사하고 해자돼도 중국 해군을 막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 해군의 성장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선에서 작전을 뛰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중국 해군은 위협적입니다. 경비 구역에 대구급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로 치면 1급함 체급의 함정들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중국 해군은 우리 경비 구역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시험하는 회색지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에 대해서 내심 깔보고 있었는데 실제 작전 중에 만났을 때 대응차 침노를 바꾸는데 저희보다 선회력, 기동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비 구역에서 함정간 경비 임무 교대 시기에 우리 함선 쪽을 쫓아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백령도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서부터 거의 어청도 북쪽으로 50km쯤까지도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해역 주변에서 도발은 자제하는 편이지만 중국 해군과는 경비구역 주변에서 서로 헐넘버를 찾는 술래잡기를 하는 편이지요. 뻥스펙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레이더를 돌리지 않고 접근해도 먼저 우리 헐넘버를 부를 때가 있어서 속으로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삼함대 특성상 중국 해군과 자주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무시하지만 중국 해군과 해경은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앞서는 것이 명백합니다. 중국 함정 두세 척일 때 우리는 한 척으로 겨우겨우 틀어막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과 해경 대원들은 절대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더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해군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분들의 의견입니다. 방구석에서 중국 해군에 대해서 무시만 하는 사람과 달리 실제로 중국 해군과 대치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해군 장병들은 우리 해군의 위협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저 중국이라고 싸구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세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군과 중국 해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먼저 해양 안보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허구한 날 도발을 일삼다 보니 우리의 안보관은 북한과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의 99.7%가 바다를 통한 해상 물류이며 대부분의 해상 물류가 대만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따라서 바다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양안 관계가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오키나와 이남까지 우리 군함을 투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해양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자고 하며 또 일각에서는 항공모함을 건조하자고 주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둘 다 현실성은 떨어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건 해양 정찰 자산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체급 대비 무장이 많은 과무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지만 정찰 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주먹은 있는데 눈이 없어 정작 제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상 초계기나 해상 헬기 등 해군 항공대를 키워 비중을 높여야 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등장할 KF-21을 추가 양산해 일부 수량을 해군 항공대에게도 보급해 해군 항공대들도 해상 초기 임무를 하는 등의 임무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력뿐만 아닌 수상함 건조척수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3척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6척으로 늘린다거나 현재 충남함 건조척수를 12척으로 늘린다거나 등등 빈약한 수상함 전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해군에게 더 예산을 줘야 한다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긴 합니다.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시끄럽다, 더럽다, 짝퉁을 만든다 등등 대부분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거다. 이건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짝퉁 무기나 불량 무기들을 만들지만 물량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자기들이 자처한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매몰되어 중국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중국군의 능력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짱고 하며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현실은 해상 자위대도 중국 해군을 막아내기 힘든데 말이다. 이번 영상은 중국 해군의 질적 성장을 한 큐에 보여주는 군함을 하나 소개한다. 바로 0550 구축함, 난창급 구축함이다.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해군은 별 볼일 없는 해군이었다. 경제 성장시키기 바쁜 와중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희대의 뻘짓으로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다. 해군은 군함으로 싸우는 군종인데 군함을 건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제철, 운송 등 막대한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당시 중국 해군은 소형 함정 위주의 전형적인 연안 해군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해군의 이미지는 이때의 이미지라고 봐도 된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뿐,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해양의 중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선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군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고, 항저우급, 광저우급, 루저우급, 란저우급, 쿤민급 구축함 등을 건조하면서 방공 구축함을 어떻게 건조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기술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돈과 인력을 갈아 넣으며 끊임없이 개량한 결과 오늘날 중국 해군의 질적 성숙도는 해상 자위대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에 8척이 모두 취역한 0550 구축함, 이른바 난창급 구축함에 이르러서는 현존하는 방공 구축함 중 가장 거대한 크기와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방공 구축함이란 뭘까? 단어 뜻 그대로 항공기나 미사일 위협에서 함대 및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축함이다.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중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거리도 100km 이상 늘어나 수평선 밖에 적도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위력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떡장갑을 두른 전함들도 미사일 한 방이면 바로 전투불능이 될 정도다. 그래서 현대 군함들은 방어를 포기하고 맞기 전에 요격한다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거 이지스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모든 이지스함은 방공 구축함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난창급 구축함을 소개할 때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인식에 한몫한다. 또한 현대 방공 구축함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위상 배열 레이더일 거다. 이 위상 배열 레이더도 발전하여 소자별 간 파장의 타이밍을 조절해 주변을 탐지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소자별로 다른 주파수의 파장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전자를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후자를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부르며 오늘날 틈만 나면 부르는 A사 레이더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두고 부르는 말이다. 방공 구축함은 다층 방공망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층 방공망이란 거리별로 요격수단을 나누어 다가오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말한다. 서방제 무기 체계를 예시로 설명해보면 크게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로 나누며 1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요격하고 10km 이내에 들어오는 미사일은 램이나 시스페로우 미사일이 요격을 담당하며 5km 이내에는 골키퍼나 펠렁스 등 대공 기관포가 방어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요격수단만 있다고 자동으로 요격되는 게 아니다. 특히 장거리 대공 미사일은 유도하는 유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유도를 위해선 장거리 탐지 레이더, 추정 레이더, 화기 간제 레이더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 주변의 해역과 공역을 탐색한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의심가는 표적을 찾으면 추정 레이더가 표적이 허상인지 아닌지 위협을 한 번 더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협으로 판단되면 추정 레이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미사일이 지시한 방위까지 다가가면 화기 간제 레이더가 마지막으로 위협을 조사하고 보다 더 정밀하게 미사일을 유도해 요격한다. 이때 추정 레이더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은 중간 유도, 화기 관제 레이더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을 종말 유도라고 한다. 미국의 방공 구축함들을 자세히 보면 사면에 육각형 판넬이 보이는데 이게 위상 배열 레이더이며 한미에는 웬 접시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화기 관제 레이더이다. 이 교전 프로세스는 대공 미사일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므로 방공 구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레이더로 서로 비교해가며 위협을 제거하기 때문에 과정이 꽤나 복잡하다. 레이더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위협 단계를 설정하고 위협 단계에 맞춰 요격 수단의 전투 스케줄을 짜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정보 처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지스함의 이지스는 바로 이 통합된 전투 정보 처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레이더에 표시되는 표적을 자동으로 분석해 동시 다목표 교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어 혁신적인 시스템인 것도 있고, 록히드 마틴에서 워낙 마케팅을 잘한 것도 있어 방공 구축함은 이지스함이라고 일반 명사화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현대 방공 구축함들은 복잡한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을 통해 해역과 공역을 통제할 수 있고, 다가오는 항공기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함으로 과거 전함과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공 구축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전함을 건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과거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면 현재는 첨단화된 기술력이 초점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방공 구축함은 이전까지 미국의 전유물로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난창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3,000톤으로 2017년에 진수해 2019년 전력화되면서 데뷔한 군함이다. 전력화되자마자 서방 세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구축함이 등장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게 난창급의 외형을 보면 선진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난창급과 정조대왕급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난창급에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화기관제 레이더들도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화하여 함교에 몰아넣어 사면에 둘렀기 때문이다. 함교를 보면 아래부터 346B 탐지 레이더와 화기 관제용 레이더, 장거리 탐지용 L밴드 레이더,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등이 장비되어 있다. 즉, 모든 탐지 레이더들을 위상 배열화시키고 사면에 장비했다. 이를 쿼드러플 밴드 A24 레이더라고 한다. 이런 레이더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COGAG 추진 체계를 사용한다. COGAG란 가스터빈을 여러 대 묶어 저속에서는 2개의 가스터빈을, 고속에서는 4개의 가스터빈을 사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름을 많이 먹어 연비가 나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속 성능이 좋고 민첩하여 충분한 발전량을 제공할 수 있다. 가스터빈은 QC280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UGT2500 가스터빈을 93년부터 도입해 기술 및 기술 이전으로 자체 생산한 모델이다. 28만 메가와트, 38,000마력을 낼 수 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사용된 가스터빈과 동급의 엔진 출력을 낼 수 있어 30노트의 고속을 낼 수 있다. 마스트 구조는 통합형 마스트 구조이다. 이렇게 레이더나 안테나 등을 마스트에 통합하면 한층 간결한 배치 구조가 가능하고 설계 시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최근 군함들은 모두 통합 마스트로 가고 있다. 해자대는 모가미급 호위함, 우리는 충남급 호위함 등을 건조하여 테스트 중인데, 중국은 한 발짝 더 앞서서 방공 구축함에 통합 마스트를 채택한 거다. 그렇다면 난창급의 방공 시스템은 어떨까? 미국처럼 전투체계가 제대로 밝혀져 있진 않지만 레이더와 미사일 등은 러시아제 S300 방공체계를 가져와 국산화한 모델일 것으로 추측된다. 346B 레이더의 경우 A24 레이더이며 30N62 레이더를 모태로 국산화한 모델이다. 중국 측이 주장하길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적어도 인공위성까지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 능력이 좋다고 한다. 대공미사일은 HQ-9 대공미사일을 사용한다. 중국판 SM-6로 불리는데 이 역시 S-300 미사일을 베이스로 국산화한 미사일이며 S-300V와 같이 2단 고체 로켓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탄도 부분에는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달려있어서 타깃을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유도만 해주고 종말 유도는 따로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밌는 점은 한국의 MD 체계와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그 뿌리가 러시아 야전 방공 체계로 같다는 점이다. 한국의 LSAM도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의 S-300 미사일과 야전 방공 체계가 그 뿌리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난창급에서 사용한 방공 시스템과 한국의 LSAM 체계 또는 이후에 등장할 한국형 장거리 방공 체계는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다. 근접 방어 체계로는 HQ-10 24연장 발사기와 1130식 CIWS를 사용한다. HQ-10은 서방제 램과 동급의 근접 방어 체계이며 1130은 골키퍼와 동급이다. 그래서 난창급 구축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다층 방공망을 가진 방공 구축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LS는 총 112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VLS를 유니버셜 VLS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화염 배출구가 없이 각각의 셀에서 화염 처리를 담당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공, 대지, 대함, 대잠미사일 등 모든 미사일을 하나의 VLS에서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난창급 구축함을 보면
VLS 경사형 발사대 같은 런처가 없어 깔끔한 외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니버셜 VLS에는 HQ-9 대공 미사일은 물론 HJ-19 대함 미사일, CJ-10 대지 미사일, YJ-21 대함 탄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함포는 130mm 함포로 러시아제 AK-130mm 함포를 역설계해 단장포로 제작한 함포이다. 대잠전 체계는 아직까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함수 소나와 예인 소나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데 말이다. 다만 YU-7 어뢰를 사용하며 헬기 갑판에는 Z9이나 Z18 헬기를 최대 2대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적어도 세종대왕급 구축함 만큼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선체 외형상 스텔스성을 고려한 설계 등 서방의 방공 구축함보다 더 진보된 형태이며 대공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함포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흔히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질적 향상을 이룩한 구축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공, 대함, 대잠 표적 탐색의 정밀성, 신뢰성, 전자전 환경 하에서 탐지 장비 신뢰성 등에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서방제 무기의 경우 많은 부분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장단점 또한 파악하기 쉽지만 중국제 무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창급 구축함은 현재 1차분인 8척이 모두 건조가 완료된 상태이며 2차분 또한 건조를 진행 중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지금 난창급 구축함은 아무리 낮게 쳐줘도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질적으로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양적으로 압도당했으니 중국 해군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해군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해상 자위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질적인 면에서는 해자대가 아직까지는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국내 여론은 중국 해군에 대해서 깔보거나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론이 이러니 국내에서도 1970년 연안해군 수준의 중국 해군만 생각하고 짱깨라고 하며 낮춰 부르기 바쁘다.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서방제 무기와 중국제 무기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어느 정도냐면 기술적으로 한 세대 떨어지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알레이버크급이 레이더 필터링 기술 같은 소프트웨어 성능에서 우위를 가져 쿼드로플 A24 레이더를 가진 난창급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을 내니까 말이다. 하지만 군함이라는 건 만들면 끝이 아니며 실전 배치된 이상 여러 번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며 소프트웨어의 성능마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고 보니 중국제 라고 얕잡아 본다면 기술적 모태가 사실상 같은 KAMD나 LSAM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1만 톤 이상의 거대한 함체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배수량은 개량 시에도 큰 장점인데 과연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서방제 구축함들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가질까? 적어도 한국 해군이나 해상 자위대 정도는 압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짱깨거리며 혐오하는 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중국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높은 연구와 전략적 탐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진을 아는가? 이 사진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 당시 사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준공 소식을 듣자 기뻐하며 개통식에서 샴페인을 뿌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고속도로일 뿐인데 왜 이거 하나 개통했다고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기뻐한 이유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화물 운송 측면에서 부산항에서 들어온 물류를 더 빠르게 수송하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경부고속도로 준공 이후 경제가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하나의 생명체로 비유하면 물류 운송은 혈관을 타고 혈액이 흐르는 것과 같다. 어떤 나라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역로를 확보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도, 오스만 제국도 모두 교역로를 장악한 결과 성장했으며 근대에 들어서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한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전 제국들의 경우 육로를 기반으로 한 교역로였다는 것에 비해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배를 통한 해상 교역로가 중심이었다. 육로와 달리 바닷길은 거대한 선박으로 실어 나를 수 있으며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 훨씬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나라들은 해상 교역로, 그러니까 시레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명줄이 되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독일이 영국에게 도전했고 2차 대전 때는 대서양에서는 유보트가, 태평양에서는 일본 해군이 이 시레인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국에게 도전했다. 결국 기존 시레인을 빼앗기 위한 추축극과 지키기 위한 연합국 사이의 대해전은 필연적이었고, 이 대해전에서 승리한 나라 미국은 오늘날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해질 거다. 과연 미국의 해양 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국 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영 제국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미국은 태평양 너머의 일본과 대서양 너머의 독일을 굴복시키면서 전세계 시레인을 손에 넣는다. 앞서 말했듯 배를 통한 물류 수송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송량과 거리 대비 저렴한 비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구를 통한 물류 수출입이 기본이며, 한국의 경우 99.7%, 사실상 모든 물류가 배를 통해 이동한다. 즉 시레인은 생명줄과 같다. 이런 시레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했다. 첫째로 적대국 경제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제재함으로써 수틀리면 시레인을 차단하여 말려죽이는 게 가능하다. 둘째로 동맹국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레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미국과 동맹국은 미국이 시레인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에 굳이 먼 공해까지 군함을 파병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오늘날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은 원자재를 수입받아 값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부를 축적했는데, 미국이 안정적인 시레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전 세계의 시레인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패권국이 된 건 아니다. 확보를 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한다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해전이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바다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강한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을 합쳐도 미국보다 떨어지니 어나더 레벨이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 적대국이 시레인을 위협하기 위해서 대항으로 나온다면 항공모함을 위시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괴멸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미국은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개별 전투를 통해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를 대항 소모 전략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태평양 전쟁 때 실제로 사용한 전략이다. 미국은 가뜩이나 떨어지는 일본의 국력을 블랙홀 마냥 소모시켰고 일본을 굴복시켰다.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며 전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대국 해군이 대항에 나오면 감시 및 추적을 하며 지속적으로 적의 전력을 깎아먹고 있다. 미소 냉전 시절 소련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출항하면 출항하는 순간부터 미군은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했다는 건 유명한 일이다. 하지만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해양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는다. 앞서 말했듯 미국은 대항 소모 전략이 기본 전략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항 소모 전략은 중국을 상대로는 빛바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 대항이란 지상 플랫폼의 지원이 닿지 않는 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적어도 필리핀의 정도의 바다이다. 문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만과 한반도의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역로는 대만 해협 사이를 지난다는 점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TSMC 등의 최첨단 반도체 기업이 있으며 중국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다 보니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대양이 아닌 연안에서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중국이 일본보다 체급이 큰 나라이고 GDP 또한 미국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이다. 중국도 미국만큼 소모 전략에 대응할 국력이 되기에 기존 전략은 효과 대비 성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대만 주변 바다에서 맞닥뜨릴 건데, 이곳은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내의 영역이며 연안이라는 점인 것도 문제다. 대양은 말 그대로 거대한 바다라 기본적으로 망망대해이다. 적이 교전한다고 가정해보면 먼저 레이더로 적이 어디 있는지 탐색한다. 망망대해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레이더상에 잡히는 게 얼마 없기에 적을 금방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양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반면 연안에는 날아다니는 새, 섬이나 지형으로 인한 음영지역 등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지상에는 지대한 미사일과 공군 전술기 등 대양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A2AD라고 불리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며, 미 해군이 제1도련선 내로 진입한다면 지상 및 공중 플랫폼에서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 해군의 진입을 막아내려고 하는 중이다. 미국도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게 바로 해양 기동 전략이다. 망치와 모루 전술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전략일 거다. 전방에서 적을 저지하는 동안 나머지 병력은 우회하여 측후방을 타격하는 포위 선멸 전술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포위 선멸의 기초가 되는 전술인데, 해양 기동전은 적의 연안에서 기동전을 통해 적의 본토까지 전력을 투사한다는 개념이며, 이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해양 통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연안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유리한데 어떻게 적의 본토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분산된 치명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미 해군은 항공모함 중심의 전술에 묶여 있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항공모함을 운영하기 위해 미 해군 함대 전체가 항공모함에게 묶여서 독자적인 작전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이니 그룹 중 일부만 찾는다면 항공모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분산된 치명성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및 잠수함 등을 수상작전 그룹으로 나누고 병력을 분산하여 적군이 미군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 입장에서는 마치 여러 함대가 여러 해역에 있는 것 같은 거라서 과연 어디에 항공모함 및 핵심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게 되며, 말 그대로 분산된 치명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함대를 쪼개서 항공모함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숨긴다는 개념은 알겠어. 그럼 만약에 항공모함의 위치가 발각되면 항공모함 호위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이다. 이 같은 분산된 치명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우수한 전투체계와 강화된 공격 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이용하여 공세적 치명성을 극대화한다. 예나 지금이나 레이더 화면상의 점은 표적의 위치와 방위를 알려줄 뿐,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때문에 항공모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정찰 자산을 날려 이 해역에 항공모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찰 자산이 접근하기 전에 정찰 자산을 파괴해버리면 되는 일이었다. 오늘날 최신 이지스 구축함들은 항공기, 드론, 미사일 등 각종 대공 표적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잠수함 탐지 능력도 뛰어나다. 게다가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 함정의 탐지 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호위를 위한 함정 간 이격거리가 더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전력의 분산으로 인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의 조합을 함정에 제공하는 것이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들이 아무리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해도 다굴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를 위해 함정 간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해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연구 중이며 거의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미 해군은 F-35의 레이더로 적의 탄도탄, 유무인기를 탐지하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에 전달한다. 그 뒤 공격 제안을 받은 이지스함은 SM-6를 발사하여 공격 목표를 격파한다. 이를 합동 교전 능력이라고 하며, 기존 이지스함들의 레이더들은 지구 공률의 한계로 멀리서 다가오는 적어도 표적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한 기술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무인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내륙 가까이 더 위험한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해 정찰이나 타격 등을 수행하는 작정도 구상 중이다. 현재 중국은 국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해 미국 중심의 시레인을 거부하고 서태평양까지 본인들의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한편 미 해군이 소모전에서 기동전으로 전략 수정을 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대양으로 진출해 자신들을 위협할 세력이 없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건드릴 만한 군사력은 없지만 그 칼끝을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한국에게 돌려 끊임없이 주변 정세를 흔들고 있는 중이다.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중국의 팽창과 군사력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점점 불안해지는 지역 안보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어떻게 해양 안보를 지켜내야 할까?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며 해양국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의 극단적 대치라는 냉전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 전략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동맹 체제에 기초하여 북한 위협 중심의 연안해군으로서의 역할에 다소 만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기존 연안해군에서 만족하지 않고 대양지향적인 해군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적을 연안에서 방어하는 게 아닌 대양에서 방어해야 하며 한미연합을 한반도 내에서뿐만이 아닌 대양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형 호위함 사업이나 KDDX, KDX-3 배치2 등 현재 해군은 전투 함정 첨단화에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며 국내 통신사와 함께 군에서 사용할 5G 네트워크와 보안 등을 연구하는 중이다.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수행해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따라서 해양은 국가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해양 전략하에서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역량 강화는 해양 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할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대항해 변화해가는 미 해군의 해양 전략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본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미 해군은 대양 소모전 중심에서 연안 기동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분산된 치명성을 계획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동중국해에서 뚫어내려는 중국과 막아내는 미국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항공모함 중심의 압도적인 미 해군 전력과 동맹국들의 포위망으로 미국이 우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대만을 넘어 태평양으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죠. 그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게임 체인저가 있으니 바로 오늘 소개할 대함 탄도미사일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부하며 중국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경쟁한 냉전을 연상케 하며 신냉전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래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갈등 사안 또한 다각화되어 있는지라 과거 냉전 때 소련 같은 극한 대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아는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선회한 것이죠. 물러서만 패배하는 과거 냉전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경쟁적 협력 관계입니다. 결국 신냉전에서 패권 경쟁은 경쟁적 협력 관계 하에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의 싸움이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로 바꾸거나 미국에게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에서는 양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우발적인 전투인 제한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보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자신들을 포위하는 형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겠지만 미국이 대만 주변의 해상의 통제력을 잇는, 즉 중국에게 해상 봉쇄라도 당할 수준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냐 아니면 타협이냐의 정치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터무니없는 전략이 아니며 오늘 소개할 대함 탄도미사일은 바로 그런 전략의 일부로 사용할 무기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로 가장 유명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둥펑 21D형입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탄도미사일은 도시의 핵심 지역이나 군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체계인데 이걸로 군함을 타격한다는 개념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대함 탄도미사일을 왜 만드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속력입니다. 요새 순항미사일들은 초음속 미사일이니 극초음속 미사일이니 나오고 있는데 속력이 빠른 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 비행과 수직 기동은 엄연히 다른 기동입니다. 잠시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해봅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함을 공격하는 항공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어뢰를 적재하고 적함을 공격하는 뇌격기와 폭탄을 안고 고공에서 다이빙하는 급강하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알 사람은 알겠지만 뇌격기보다 급강하 폭격기가 요격하기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뇌격기는 충격에 예민한 어뢰를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격기는 기껏해야 XY 축으로만 움직이기에 격추하기 쉬웠지만 급강하 폭격은 요격 대상이 Z축으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공포로 맞추기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순항미사일도 요격하기 쉽다는 단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탐지되도록 저공 비행을 하고 최대한 대항할 시간을 적게 주도록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거죠. 반면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고고도, 심하면 대기권 바깥까지 상승했다가 낙하하는 방식입니다. 낙하 시 중력 가속도를 받아 낙하하기 때문에 기본 마하 3에서 5로 매우 빠르게 낙하하며 포물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순항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깁니다. 물론 미 해군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SM-3와 SM-6를 운영 중이지만 앞서 말했듯 탄도미사일은 XY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Z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알아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함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더 긴 사거리와 속도를 가져 미 해군 입장에서 요격하기 매우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만약 이걸로 항공모함을 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한 기동전이니 분산된 치명성이니 나발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2010년에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미국 항공모함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초기 운영 능력을 갖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편의상 둥펑미사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둥펑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텔과 0550 구축함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미 해군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과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M-3와 SM-6 같은 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생각인 거죠. 아무리 탄도미사일 특성상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지만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기에 비행 궤적이 단순하다는 단점을 가져서 대응 시간이 충분하다면 최적의 요격 코스를 계산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과 방패는 서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법. 둥펑 미사일 또한 진화를 거듭해 HGV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GV란 초음속 활강 기체의 약자로 기존 탄도미사일들의 약점인 단순한 비행 궤적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둥펑 미사일은 처음에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된 뒤 하강 단계에서 발사체를 분리합니다. 그 뒤 활강 단계에서는 고도 100에서 200km 사이에서 마하 2의 속도로 활강을 합니다. 양끝에 달려있는 카나드 익을 통해 고도와 비행 코스를 수정해 미 해군의 요격을 회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뒤 목표 상공에 도착하면 최종 도립 단계에 들어가고 급강하하면서 마하 5의 속도로 수직 낙하해 항공모함을 공격합니다. 요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대략 두 가지로 예상되는데, 첫째는 둥펑 미사일이 상승 후 하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SM-3가 요격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활강 단계입니다. 이때 SM-6가 요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둥펑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탄도미사일보다 복잡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 난이도는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장비한 이지스함들에게도 굉장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열병식과 같이 기회가 될 때 둥펑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둥펑 미사일은 이전 탄도미사일처럼 요격하기 힘든 속도의 순항미사일처럼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이며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신무기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과연 둥펑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이며 미 해군을 위협할 수 있을까? 물론 둥펑 미사일은 맞출 수만 있다면 항공모함을 한 번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맞출 수만 있다면 말이죠.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맞출 건데? 라고 말이죠. 보통 탄도미사일들은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공항, 항구, 적 지휘부 등등 말이죠. 이런 표적들은 평시에도 위치가 알려져 있는 곳이며 위도와 경도 등의 정보 또한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결심만 서면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어차피 위치 알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조준하고 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배를 맞추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배는 바다에서 앵커 받고 가만히 있지 않으며 임무 중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았다고 칩시다. 실제로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중국이 10분 만에 준비해서 발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함대가 20노트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10분이면 처음 발견한 위치에서 6km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핵탄두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오차이지요. 따라서 항공모함을 제대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고도를 갱신되는 좌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인데,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둥펑미사일의 경우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자체 레이더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간 유도 과정에서는 관성 항법과 위성 항법으로 유도를 받은 뒤 종말 유도는 자체 레이더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관성 항법 장치야 유도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데 쓰이는 것이며, 위성 항법 장치의 경우 대체 어떻게 항공모함을 찾을 거냐라는 의문이 남는 방식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체의 경우 위성으로 탐지하고 유도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앞서 말했듯 배라는 물건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에 단순히 위성만으로 찾는 건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위성 항법으로 아예 찾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정찰 자산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특정하고 특정 위치를 정찰 위성으로 집중 조사하면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찰 자산이라는 게 그럼 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잠수함, 항공기,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나 전자광학 추적 장비들이 바로 그것이죠. 정리하면 현실적으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정찰 자산이 얻은 데이터를 합쳐야 유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찰 자산들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거리까지가 실질적인 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정찰 자산에 자신들의 모습을 들키기 싫으니 정찰 자산을 먼저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할 텐데, 이걸 막으려면 중국도 함대를 파견해 미 해군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미 함대를 밀어낸다면 미 해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어 둥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 함대가 미 함대에게 밀리면 해역 주변에 위협이 되는 정찰 자산들은 무력화시킬 게 뻔하니 둥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미중 구축함 간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처럼 국지전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치를 파악하고 둥펑 미사일을 발사해 중간 유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중간 유도를 수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주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주인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기체 주변에 공기가 플라즈마화 되면서 통신이 끊기게 됩니다. 비교적 속도가 낮은 순항미사일이라면 탄두 끝에 자체 레이더나 적외선 시커로 타깃을 찾는 게 가능하지만, 마하 5를 넘어가는 극초음속 환경에서는 탄두 끝에 레이더를 장비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엄청난 고온에 반사된 레이더파를 수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위성 항법 장치의 도움을 받아 요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애초부터 대위성 미사일 및 대탄도 미사일로 개발된 SM-3 미사일로 간단하게 요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둥펑 미사일은 눈뜬 장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둥펑 미사일은 국지전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탄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물체가 포착되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대함 탄도미사일인지, 심지어 탄두에 재래식 폭약이 들어가 있는지 핵폭탄이 들어가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지전 상황에서 둥펑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핵미사일 발사라고 판단해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제한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함 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 힘들고 맞추기만 하면 한 방에 항공모함을 용궁으로 보낼 수 있으나,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국지전 상황에서 쓸만한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하고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서 그런지 해군 전력을 어떻게든 강화하고 정찰 자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대함 탄도미사일은 절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없고 그저 다양한 타격 수단 중 하나,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대함 탄도미사일은 미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건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